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종목 여러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면 빨간색 종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파란색 종목이 많으십니까? 주식 투자 성향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극단적인 두 분류를 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2년 6월 15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를 시가총액 순서대로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 값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시가총액으로 15위 안에 들어온 종목들을 살펴보니 PER 값이 133인 종목도 있고 불과 3점대 밖에 안 되는 종목도 보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격차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숫자를 한번 가공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각 종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제외하고 단순한 비교를 위해 21년 PER 값만 가지고 분석한 값임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시총과 순이익, 그리고 시총 1억 원당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종목은 PER 값이 100 이상인 종목이고 파란색 종목은 PER 값이 5 이하인 종목입니다. 빨간색 종목 중 LG 에너지솔루션을 예로 설명하면 시총은 98조 2,800억이고 순이익은 9,299억입니다. 시총 1억 원당 당기순이익은 94만 6,174원입니다. 파란색 종목 중 포스코홀딩스를 예로 설명하면 시총은 22조 7,994억 원이고 순이익은 7조 1,959억입니다. 1억 원당 당기순이익은 3,156만 원입니다. 두 종목의 1억 원당 당기순이익 차이는 30배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빨간 종목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을 멈춘 전통산업군인 철강업에 속하므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둘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것인지 실증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년간 매년 20%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0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 종목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PER이 100배나 되는 종목이니 이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종목인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는 10년간 물가 상승 정도인 약 2%만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1억 원당 당기순이익은 94만 원에서 10년 뒤 586만 원으로 50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의 당기순이익은 3,156만 원에서 3,847만 원으로 20% 가까이 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누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LG에너지솔루션은 2,947만 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3억 5,250만 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원금을 회수하고도 2.5배나 되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값들이 나왔나요? 성장주들이 매년 20%나 성장했음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는 값이 아니지 않나요? 물론 제가 설정한 대로 20%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 2%도 성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성장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00배 주식도 성장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애플처럼 훌륭하게 성장하는 주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ER 값이 너무 크면 10년 동안 20%나 성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기대하면서 높은 표값을 받는 주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권분석이라는 저서에서 PER이 20배 이상인 주식을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돈을 잃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우량주의 PER이 3배에서 6배 사이라면 투자해서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와 코스닥 10위 종목 중에서 빨간색은 PER 값이 50 이상인 종목이고 파란색은 PER 값이 5 이하인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들을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마다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거나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주주에 친화적이지 않다거나 지분 다툼 중이거나 상속 이슈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저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특정 종목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위 종목 대부분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는 숫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앞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피터 린치의 언급을 설명해 드렸듯이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빨간색 종목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좀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저는 약 2년 전부터 제 나름대로 저평가 가치주를 선정하고 1년 뒤 평가해보는 게으른개미 추천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선정은 저평가 종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적으로 하락하였거나 저평가 종목이 우수한 실적임에도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종목을 선정일 당일 종가의 1억 원어치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1년 뒤의 성적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평가 주식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실적 상승을 보이는 경우 등 매수하는 시점을 잘 선택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면 매도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즉, 1년 정도면 저평가 종목이 제 가치에 어느 정도는 회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처럼 보여도 저는 주식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재미삼아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로 그리고 다양한 수치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모의 투자도 내 생각을 데이터화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 자체로 나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짜로 대신증권 우선주가 1년 투자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년 투자 성적은 배당금을 감안하면 2.0%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마지막 한 주 동안 조금씩 상승하면서 다행히 플러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투자가 완료된 12종목 중 플러스로 마무리된 종목은 10종목이고 마이너스로 마무리된 종목은 2종목입니다. 확률로는 83.3%의 준수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략 6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6개를 맞추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60% 확률이 10번, 100번 반복되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9종목을 놓고 보면 2종목만 수익권이고 7종목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은 행운이었고 이제 저의 본 실력이 드러나고 있나 봅니다. 12번째 종목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22번째 종목으로 하나사무비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바로 지난 영상. 저라면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 가치 투자자가 본 누리호 관련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싸고 돈 잘 벌고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인 금호석유 우선주의 투자 기간이 끝나는 2023년 8월 5일 다시 성적을 살펴보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금호석유도 플러스로 마감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2013년 3차 발사 만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지 9년 만에 성공입니다.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로 발사에 성공했다면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성공하게 됩니다. 1차 발사는 21년 10월에 시도하였는데 1단계와 2단계를 성공했으나 마지막 3단계에서 아쉽게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 만에 2차 발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순수 자국의 기술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에 쏘아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앞서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까지 6개 국가에 불과하니 성공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2차 시도에는 1차 때처럼 모서위성이 아니라 초소형 큐브 위성 4개를 싣고 발사됩니다. 그럼 가치 투자 관점에서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고 지금 가격이 싼지 저렴한지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ER은 49.5에 PBR은 2.49입니다. 투자할 곳도 많을 듯한데 배당을 주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지금 주가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 아주 잘 알지 못하는 이상 이렇게 비싼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은 누리호의 엔진 부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PER은 9.62에 PBR은 0.84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인 우주와 방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 치곤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로 보입니다. 시가 배당률도 1.46%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성항법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LI진엑스원입니다. 이름에서 LG와 관계가 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LG이노텍에서 방산 부분을 넘겨받은 업체입니다. PER은 14.37, PBR은 1.96이고 배당률은 1.75%입니다. 한국항공우주만큼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비싼 가격입니다. 다음은 위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세트레가이입니다. 21년 적자 상태의 PBR은 3.48이나 됩니다. 물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게 성장한다면 과거 숫자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역시 비싸다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의 영역은 확실히 아닙니다. 다음은 위성의 통신 부분과 광학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입니다. PER은 25배, PBR은 1.35배, 배당률은 1%입니다. 약간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누리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보는 바와 같이 살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테마를 타고 오르는 것을 바라는 투자자라면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종목 중 그나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적당한 가격일 뿐 나머지 종목은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저라면 차라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인 하나를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우주 산업의 비중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돈도 잘 벌고 저렴합니다. 하나의 경우 PER은 3.41배, PBR은 0.6배에 불과합니다. 시가 배당률도 2.39%입니다. 사실 가치 투자자라면 하나보다는 하나사무비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의결권보다는 한 푼이라도 배당을 더 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하나 본주의 가격은 현재 29,850원이고 하나사무비의 가격은 현재 15,600원으로 거의 절반 가격이고 배당금은 하나사무비가 50원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하나사무비의 시가 배당률은 하나 본주보다 훨씬 높은 5%입니다. 돈도 잘 벌고 자산도 풍부하고 배당도 5%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미칠 일 없는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1달러짜리 주식을 40센트에 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딱 맞는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하나는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너무 낮다는 주주들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하나는 하반기부터 주주가치 재고를 본격화하겠다고 금요일인 6월 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배당 성향 상향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IR 강화를 거론하였는데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돈도 잘 벌고 주가가 엄청 싼데 주주가치까지 고려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사무비의 경우 배당률이 8% 혹은 10%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사무비에 대한 투자는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지난 6월 8일 금호석유화학이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2026년까지 시총보다 더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작년에 2조 넘게 벌었고 올해는 1조 넘게 벌 예정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에게 6조는 그리 무리한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올 초에 금호석유는 26년까지 3.5조 원에서 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 코어와 베이스 부분에서 1.8조, 그리고 신성장 부분에 2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규모가 6조로 늘어난 것입니다. 코어와 베이스 개선에 3조 3천억, 신성장 플랫폼 확보에 2조 7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엔비라텍스 기술 및 생산 능력에 초일류 메이커로 격차를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엔비라텍스 부분은 금호석유가 세계 1위입니다. 작년 실적도 엔비라텍스 덕분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외에도 에폭시 수지, 정밀화학, 합성수지 및 패널 유도체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 부분 투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호석유의 미래를 생각할 때 SSBR을 생각해야 합니다. SSBR은 솔루션, 스타일엔, 부타디엔, 러버의 약자입니다. SSBR은 고기능성 타이어의 원료로 쓰입니다. SSBR로 만든 타이어는 자동차의 연비와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금호석유는 이 SSBR을 만들 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고 쌀껍질을 말하는 완결을 가지고 만들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효율도 높이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연비도 높이고 마모도 줄이고 제동 기능도 좋은 고기능성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카를 추가하는데 완결을 가지고 만든 바이오 실리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스티렌을 만들기 위해 해외 기업과 함께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재활용 스티렌을 만들고 이를 SSBR의 원료로 사용하면 에코 SSBR 인증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타이어 시장은 현재 급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SSBR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공사에서 세계 1류 상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SSBR을 집중적으로 키워가고 있으며 작년에 생산 능력을 6.3만 톤에서 12.3만 톤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참고로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금호석유 입장에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금호석유에게 전기차 시장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똑같이 바퀴가 필요한 데다가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배터리 때문에 차체도 무겁고 제로백도 빠르기 때문에 고기능성 타이어가 필요하며 SSBR 시장에서 세계 선두권인 금호석유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나노튜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 있고 역시 자체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니 벤처캐피탈 설립을 통해 다양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석유는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재무구조 악화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필요 없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작년에 2조를 벌었고 올해부터도 매년 1조는 벌 예정이니 이 정도 투자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금호석유는 현재 자사주 매입 중에 있습니다. 2천억 원 중 현재 111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마쳤고 이제 890억 정도 남았습니다. 매일 17,000주씩을 매수하다가 최근에는 2만 주씩 매수하면서 자사주 매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3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셈인데 30거래일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7월 말 정도면 자사주 매입이 끝날 듯한데 약속한 대로 소각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를 타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둘째 주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와 대신증권 우선주가 조금씩 상승을 해주어서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 무근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상 배당금 현황입니다. 신영증권은 올해에도 4,000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약 7%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전체 종목에서 예상되는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3,176만 원 정도입니다. 매달 264만 원인 셈이고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87,000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금호석유 우선주와 대신증권 우선주가 조금씩 올라와 주어서 현재 6월 실적은 플러스 1.2%, 603만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현재까지 올해 실적은 플러스 2.1%, 1,006만 원입니다. 매주 블로그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플러스 101.7% 2억 5,058만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 뒤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하루 10분 정도 투자해서 매월 1,4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한두 번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다면 매년 점점 늘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은 근로를 통해 나오는 소득도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소득도 아닙니다. 이 소득은 투자를 통해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힘들게 출근과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평균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월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제외하고 매월 1,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투자금은 들어갔습니다. 5억이 약간 안 되는 돈을 투자했고 꾸준히 매월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투자하는 시간은 매일 10분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분도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니까요. 제가 관심을 끊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제가 일을 안 하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저절로 알아서 돈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5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매월 1,400만 원을 벌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지 돈 잘 벌고 저렴한 주식 여러 개를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금호석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금호석유 우선주 1,717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라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는 몇 주일까요? 금호석유는 본주와 우선주를 합해 총 2,799만 496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제 지분율은 얼마일까요? 나누기를 해보면 제 지분율은 0.00613%입니다. 저는 금호석유의 0.00613%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호석유가 22년 1분기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3,732억의 지배 순이익을 나타냈습니다. 순이익이란 말 그대로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순수이익입니다. 작년 호황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4,755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많이 깎인 실적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진 지분이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내가 가진 지분율을 곱하면 내가 가진 지분의 실적이 나옵니다. 내가 보유한 금호석유의 지분은 0.00613%이고 금호석유는 3개월 동안 3,732억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금호석유의 지분을 구하려면 둘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2,289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동업자와 50대 50으로 마트를 하나 운영하는데 마트의 순이익이 1억이라면 여러분은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보유한 15개 종목을 모두 계산해서 합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순이익은 신영증권으로 3개월 동안 557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당연히 내 보유 지분의 순이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15개 종목에
오늘 기준 평가액 합계는 4억 8,260만 원입니다. 오늘 가격으로 팔면 4억 8,26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4억 8,260만 원의 현금이 있다면 제가 가진 종목들을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방법 모두 일부의 세금은 제외해야겠지요. 4억 8,260만 원의 가치를 가진 나의 회사들이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4,234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매월로 환산하면 1,411만 원이 나오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제 연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제가 보유한 주식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매월 1,400만 원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5억도 안 되는 돈으로 매년 1억 7천만 원을 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PER을 계산하면 2.85가 나옵니다. 3년만 이대로 지나가면 제가 가진 회사들은 회사 하나씩을 더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고른 15개 주식 말고도 이처럼 가격도 싸고 돈도 잘 버는 종목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국내 주식들이 이처럼 저렴하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주위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수학이나 통계학 혹은 회계학,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모두들 바이오나 2차 전지, 수소기술, 전기차, AI처럼 미래 먹거리 분야에 관심이 있을 뿐 이런 숫자들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럼 국내 주식이 이처럼 저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영진의 부도덕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조한 주주 환원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디스카운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장은 고평가를 받는 시장일 테니까요. 오히려 이런 저평가 상태가 해소될 때 큰 수익이 날 확률도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제가 보유한 지분의 회사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과거에 가치 투자를 하다가 쓴 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수업료로 바치고 깨달은 그 경험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터득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만 새겨들어도 앞으로 저와 같은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시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4년 5월 13일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회사의 시총은 3,581억이고 2014년 영업이익은 953억이며 2015년 영업이익은 1,094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충 PER이 3점대 초반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회사의 PER은 5년간 2.4에서 5.3 사이로 예측되며 게다가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1282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총이 3,500억대인데 말이죠. 숫자로만 보면 심한 저평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무려 중국 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지금이나 2014년이나 고령화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특히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미래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로 중국에 판매될 경우 더욱 높은 가치를 받던 업종이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의 레포트도 중국 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수가 증가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2014년 하반기에는 다수의 건강보조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매우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었습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KTNG와 비교하며 다양한 제품 사진과
차 재배 단지의 사진을 홍보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정보들로 판단할 때 여러분은 이 회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살만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해당 종목은 가치 투자자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도 추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유명한 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당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회사의 시총은 341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레포트가 나온 시기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저도 4,000원 중반대에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손해볼 일 없는 가치 투자라고 뿌듯해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느냐고요? 이 회사의 이후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적은 계속해서 쪼그라들더니 매년 600억 이상의 적자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매출이 634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20억까지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CKH라는 회사입니다. 차이나킹이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로 나중에 CKH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름부터가 싸하지 않습니까? 차이나킹. 한국말로는 중국왕. 이름부터가 조금 거시기한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주식을 손대지 말았어야 하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 중국 주식은 제 생각에 한국의 개미들 돈을 빨아먹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한국에 상장하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차이나킹은 공모할 때 무려 2조 6,795억 원의 자금을 모았고 공모로만 888억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현금은 지금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뒤에서 검은 손들이 다 해먹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불쌍한 국내의 많은 개미들만 다 털린 것입니다. 바로 조세 회피처로 잘 알려진 케이만 군도입니다. 여기서 손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본사의 주소를 중국에 두지 않고 케이만 군도라는 것 자체가 나는 검은 돈을 만들겠다 라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두 번째 실수는 본사의 주소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재무제표는 맞는 것인가? 재무제표에 있는 현금은 실제 통장에 있는 것인가? 회계 감사를 받으니 통장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의견도 있었고 홍보 책자 속에 차밭은 실제 있는 것인가? 실제 제품은 판매되고 있는 것인가? 직원과 공장, 회사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것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은 중국이요. 본사는 케이만 군도로 실제 가 볼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 하나 떼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중국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무려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 주식으로 원양어선으로 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에 상장 폐지되어 많은 개미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는데 이 회사도 거짓 공시에 포토샵 조작이 들통났고 심지어 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중국 주식들이 한국에 상장되어 개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튀었습니다. 말씀드린 CKH와 중국 원양자원 외에도 중국 고섬,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왈리 등등 한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주식들이 개미들의 돈을 가로채고 상폐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CKH와 차이나 그레이트를 매수했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한국말로 하면 중국은 위대하다. 역시 이름부터 싸합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도 의류 관련 업종으로 PER이 이밖에 되지 않는 가치주로 판단하고 매수하였으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려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투자금이 크지 않았기에 이 두 종목으로 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두 종목에서 2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중국과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중국 주식에만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보수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치 투자 서적들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디비던즈 스틸 돈라이. 배당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쉬운 말 같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KH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을까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돈만 계속해서 가로챘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그리고 주주와 이익을 나누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는 배당을 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회사는 배당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여야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 이후로 좀 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도 5%, 10%씩 주가가 변하는 상황에서 연 5%의 배당은 그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자산이 늘어 1%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안전마진이 충분하고 잃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되었고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투자의 정답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배당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부족함이 많고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저와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모바일로 손쉽게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애플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도 말이죠. 전 세계 테크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과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그리고 그간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보여준 상승세를 보면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지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주식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저렴하다 혹은 비싸다라는 평가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산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데 얼마를 벌었느냐로 판단하는 방법이 우선 떠오릅니다. 즉, 내가 어떤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을 때 내가 산 회사의 1억 원어치 지분은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PER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1천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10이고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2천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5가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어치의 지분이 1년간 500만 원을 벌었다면 PER은 20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는 PER이 10 이하인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주가 8에서 9 정도를 보이는 등 일부 종목에서만 10 이하가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나마 PER이 낮은 편인 알파벳이나 애플의 PER이 20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마존은 60 수준이며 테슬라의 PER은 100 가까이 됩니다. 저는 우량주의 PER 값이 10 이하가 되면 설레이기 시작하고 만약 PER 값이 5 가까이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PER 값이 12 정도만 넘어가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식 중에도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알고 싶지 않느냐고요? 돌덩어리가 99%이고 금덩어리가 1%인 바구니에서 금을 찾는 것보다 금덩어리가 50%이고 돌덩어리가 50%인 바구니에서 금을 찾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PER이 높은 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2배, 5배, 10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대장이었던 야후, 10년 넘게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탑이었던 노키아와 블랙베리, 그리고 모토로라, 그리고 국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인기 있었던 싸이월드까지. 그 당시에 그 누가 성장을 멈추고 추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걸러내고 나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얼마 없지 않느냐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에 비해 작다고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2,500 종목이 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중 수백 종목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2,000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합니다. 애널리스트도 숫자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한 종목을 다 더해도 1,000 종목을 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 이상이나 되는 1,000 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중에는 PER이 5가 안 되는 종목도 수두룩하고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도 수두룩하며 단기간 내에 현금이 쏟아져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폭탄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든지 올해부터는 배당을 할 재원이 생긴다든지 숨겨진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등등 설레이게 만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치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주식이 널려 있다는 점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얼마든지 분기보고서나 공시가 나오면 나오자마자 읽어볼 수 있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쉽게 읽어볼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이런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산 회사의 내막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제 도입이 될지는 모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4개월간 국내 주식을 통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양도 차익을 올렸는데 만약 미국 주식이었다면 4천만 원 넘게 세금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2억 원을 벌고 4천만 원 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큰 수익을 냈으니까 그 정도 세금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 손해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 시장이라는 비교군이 있다면 이는 미국 주식 시장만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도 한 해 한 해 누적해서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복리로 누적할 경우 엄청난 기회의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된 이유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 개별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저도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감을 주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고배당주 ETF인 SPYD에는 일부 분산 투자 개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은 1,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평가금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SPYD의 PER은 15 정도의 PBR은 2 가까이 되고 배당은 4%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나마 미국 주식 중에서는 고배당 종목을 모아놓은 ETF인데도 저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으니 다른 종목들은 정말 비싼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받는 프리미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6월 1주차 제 국내 주식 계좌의 현황을 공개합니다. 6월 1주는 2일밖에 아직 지나지 않아서 포트폴리오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달 IRP 계좌에 들어온 아리랑 고배당주 ETF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아리랑 고배당주 9주와 코덱스 TRF 3070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살 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한겨울에 운동장에서 눈덩이를 굴리면서 눈덩이가 커져가는 뿌듯함과 같습니다. 개미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하는 기분이랄까요. 이번 주에는 올해 보유한 주요 종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주당 4,000원이라는 고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했기에 배당금을 낮추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역시 신영증권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신영증권은 실적이 주춤하였음에도 배당은 거의 깎지 않고 105%의 배당 성향을 나타냈던 적도 있었기에 다시 한번 신영증권이 올해 배당금을 유지하리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영증권의 현재 수익률은 17개월 보유기간 동안 고작 0.2% 수익이지만 이미 두 차례 합계 14%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기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바로 배당주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두 달 뒤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4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이 현금으로 입금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6월은 기분 좋게 133만 원의 수익으로 스타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2년 수익은 현재까지 538만 원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실적은 2억 4,588만 원 수익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후기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지난 22년 4월 7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인 22년 6월 3일 금요일 현재 구독자 1,032명으로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첫 영상으로부터 2개월이 조금 안 된 시간 만에 1,000명을 달성한 셈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블로그로 나의 투자 이야기를 써 오던 차라 그 글을 영상을 바꾸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도전하는 분야라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내 기록을 남기는 그 자체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첫 한 달 동안은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다가 최근 2에서 3주 사이에 높은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1,000명의 구독자라는 소소한 수준이지만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RPG 게임처럼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총 3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업로드한 영상 중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 순서를 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는 영상은 투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치 투자 노하우라는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가 2,900회 정도인데 최근에 올린 영상이다 보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통계 현황에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영상 중 조회수도 어느 정도 많고 내용도 괜찮다 싶은 영상들을 모아놓은 묶음 영상인데 업로드 후 조회수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갑자기 어제부터 조회수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초보 유튜버로서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테슬라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안전마진을 확실히 추구하는 제 스타일에 따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워낙 국내에 테슬라 투자자도 많고 그간 테슬라가 보여준 혁신의 모습이 놀라웠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평가는 긍정 반, 부정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한 주당 $700로 떨어졌을 때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현재 테슬라 가격은 $775로 현재까지는 역시나 제가 틀린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은 주식 투자로 2억 4천을 벌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등의 영상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자들에게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 영상들을 보는 경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외부를 통한 조회수가 23.4%를 차지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외부를 통한 조회수의 비중은 제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년 넘게 운영해온 게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가치투자연구소, 월급쟁이 재테크 네이버 카페 등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제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는 경우가 외부를 통한 조회수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다양한 SNS를 같이 활용하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2년 넘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써오고 있는데 블로그는 아무래도 영상 제작보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유튜브보다는 느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상 제작은 아무래도
영상 편집과 음성 녹음을 해야 하는 등의 비교적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제작자의 숫자가 블로그보다는 적어서 생각보다 유튜브 구독자의 성장 속도가 블로그 대비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영상을 보는 경로는 탐색 기능입니다. 아마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조회수, 좋아요, 키워드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영상을 보는 경로는 유튜브 검색 기능입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검색란에 검색을 했을 때 제 영상이 보여지고 그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조회수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저도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키워드와 썸네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제공하는 이 페이지는 내 영상을 시청하는 단계가 3단계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노출이 잘 되어야 하고, 노출되었을 때 사용자가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클릭을 해서 시청할 때 오래오래 보도록 만들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인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노출되었을 때 사용자가 클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누르고 싶은 썸네일과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유입된 시청자가 창을 닫지 않고 오래 시청하도록 하려면 영상의 퀄리티와 내용이 재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현재 약 1만 5천 번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고 시청시간은 670시간 정도 되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2분 41초입니다. 구독자의 조회수는 26.8%, 구독하지 않은 이용자의 조회수는 73.2%로 많은 시청자를 구독자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유튜브를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 시청시간이 642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면서 영상을 누적시킬수록 시청시간도 쭉쭉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 첫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상도 엉성하고 내용도 부족하고 AI 음성 편집도 많이 어색하지만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그 자체도 재밌기도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의 설레임과 성취감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5,000명 달성 후기, 10,000명 달성 후기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기를 꿈꿔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